안녕하세요.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과 탄소 중립 강의를 맡은 전문 지도사 김현정입니다. 이번 100시간 천문학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지구의 환경과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은 제가 하고요. 생활 속 실천 가능한 탄소 중립 활동은 신재철 연구소장님이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는가, 땅이 도는가? 우주는 정적일까? 팽창하는가? 지구는 더워지고 있는가? 이것은 과거에도 일어났던 자연현상일까?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향인가? 과거 우주론에 대한 논쟁은 우리의 실생활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었지만 이것을 통해 과학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논쟁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생존의 문제인 동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 같이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영은 제임스 웹 카메라가 찍은 우주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은하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은하 하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수천억 개의 은하와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운이 좋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측한 은하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큰 검자리 방향에 있는 나이가 134억 년 되는 은하입니다. 이런 수천억 개의 별들 중 하나의 별인 태양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먼지만한 지구가 얼마나 행운의 행성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과 가까운 수성은 온도가 300도씨입니다. 금성은 400도씨나 되네요. 수성보다도 멀지만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0도씨로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은 거리가 멀어서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가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지구의 온도는 바로 15도씨입니다. 바로 생명 유지에 가장 적당한 온도가 되죠. 이 금성인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도가 400도씨 높죠. 이게 물질 효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구와 거리가 비슷한 달은 어떨까요? 달은 거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지구는 온실가스를 가지고 있어서 평균 기온이 15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공전한다는 겁니다. 45억 년 전 지구는 화성만한 크기의 물체와 서로 충돌해서 비스듬하게 자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로 북반구, 남반구에 비치는 태양광 양이 차이가 생겨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북반구가 태양을 향하게 되고 겨울에는 남반구가 태양을 향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화해서 1년 동안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지구는 적당하게 탄소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만들어졌던 이 탄소가 땅속에 묻혀 있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탄이 예전에 묻혔던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적당히 묻힌 양 때문에 지금 현재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석탄이 쌓여있는 이 어마무시한 이산화탄소 양이 우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탄소 중립 내용 중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온실 효과하고 많이 헷갈릴 텐데요. 먼저 온실 효과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대기는
8 마이크로미터 파장에서는 수증기가 12 마이크론 이상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투명한 창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나 이 데워진 지면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온실의 유리창이 태양의 복사에는 투명한데 지면에서 나가는 장파 복사에는 불투명해서 온실 안이 더운 것과 같아서 대개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평균 기온이 몇 도일 때 평형을 이루냐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바로 온실가스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구의 복사 평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들어온 만큼 나가지만 이 나갈 때 이 평균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5도씨지만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그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는 경향을 계속 보이다가 최근 100년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아주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 분야부터 시작해서 전기, 그 다음에 운송, 냉난방에 쓰이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 양과 평균 기온의 경향을 보면 거의 같이 증가 추세가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산화탄소 양을 조정을 해야지만 우리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온난화란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한 0.5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100년도까지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5.8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빙하였던 지역이 지금 호수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더워진 지구는 단기간에 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우리 인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이산탄소를 줄이는 것을 탄소 중립인데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이산탄소입니다. 따라서 이 탄소 양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란 내놓은 탄소만큼 다시 탄소를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북극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2040년 정도 되면 여름쯤에 바다에서 모든 빙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산호초들이 백화 현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산호초는 바다에서 허파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파 역할을 해주는 산호초들의 백화 현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성 폭풍 후에 기록적인 파괴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음에 이도가 상승하면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 작물 지배지의 변화가 생겨서 경작지가 황폐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던 산호초가 아주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3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마존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이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때 되면 생물 다양성을 간신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4도 올라가면, 또 5도 올라가면, 또 6도 올라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불가피하게 인류의 멸종이 일어나게 되고 90% 이상의 생물종이 서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6도 이상의 기온 상승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이렇게 온실기체 증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고요. 이런 걸 통틀어서 기후 변화가 있고 지금은 기후 변화를 넘어선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구 생물의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멸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 6번째 대멸종은 인간이 기후변화를 만든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 변화를 멈추는 방법으로는 탄소 중립 실천을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나눔 연구소의 소장님이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탄소 중립 강연을 하게 된 신재철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현정 선생님께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별을 보시면서 우주에 대해서 하나둘 알아갈 때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행운의 행성이고 여러 가지 그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별들 사이에서 우리 지구에 인류가 생존하게 되었고, 인류가 45억 년 동안 생존했던 것도 아니고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도 있고 좋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 몇만 년 동안에 최고의 어떤 기온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인류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동물들도 지구의 환경을 바꿀 만큼의 거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위해서 저장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지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종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의 대멸종이 있었지만 그 멸종을 당한 동물들은 자신들이 멸종을 당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탓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6번째 멸종은 만약 멸종을 맞는다면 그 탓은 우리의 탓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멸종을 한다면 우리는 그 멸종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측까지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 그것도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지구 환경을 더 한번 생각하고 다 같이 이 탄소 중립 활동이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2030년, 2050년에 기후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어서 어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한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석유죠. 네, 여러분 자동차에 쓰이고 있고요. 발전할 때도 쓰이고 대부분이 가장 편리하고 운송도 쉽고 이동이 쉽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1997년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42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앞으로 더 많습니다. 석유 시추 능력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장량이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천연가스도 62년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석탄은 1조 톤이나 돼서 224년이나 쓸 수 있는. 그런데 잘 아시죠? 여기 석유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천연가스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석탄에도 탄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탄소가 공기 중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초기 지구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온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그게 땅속에 묻히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너무 떨어졌을 때는 빙하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적정하게 떨어지면서 지금의 우리의 지구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탄소 중립으로 우라늄을 이야기합니다. 우라늄이나 납 이런 것, 철 이런 굉장히 중금속의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금속들은 워낙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분열하면서 방사능을 방출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구가 생성될 초기에 이 우라늄과 같은 물질들이 지구 내부에서 분열되면서 지구의 기온도 유지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기에는 너무나 방사능이 많아서 생물이 탄생할 수 없었고 수십억 년이 지난 이후에 생물들이 태어났고 우리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중금속들이 분해되고 우리에게 피해가 안 갈 만큼 퍼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아서 정제해서 지금 발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에 도움은 되지만 방사능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핵 에너지를 쓰고 났을 때 그 원료를 아직까지 폐기할 방법이 없다라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 우라늄,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과학이 더 발전해서 우리가 핵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는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행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에너지가 과거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과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앞으로 우리 현재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썼으면 하는 것이, 현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구를 식히는 에너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은 45억 년 동안 지구에 에너지를 줬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열 에너지를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현재 에너지로도 지구에 얼마든지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과거에 땅속에 묻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 복사선이 열 에너지가 돼서 비와 바람을 만들고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태양광이고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열 에너지가 비와 바람이 돼서 역학적 에너지가 돼서 바람이 바로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비가 돼서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는데 그걸 댐으로 막아서 수력 발전을 한다면 그것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태양 에너지가 바뀌어서 에너지 전환이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고 탄소 중립적 에너지고 지구를 식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만들었을 때 저장을 못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수 발전이었죠.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물을 상부로 다시 전기로 끌어올려서 저장했다가 다시 내리고 이런 일을 했었지만 한계가 있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ESS라고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는 2차 전지의 어떤 강점이죠.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ESS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밤에도 쓰고 이런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산업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송파구에 있는 거여 1단지 아파트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한 140km 정도 있는데 연간 15만 km 정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2년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는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여기에 8개 동이 있지만 좀 설치가 어려운 1개 동을 빼고 7개 동에 122kW의 태양광을 설치했고 이로 인한 대여료는 월 58만 4천 원만 주지만 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월 절약되는 돈이 약 180만 원 정도 되니까 연간으로 아파트의 공용 전기료가 한 1,500만 원 정도 절약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여 태양광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여 태양광 치시면 대여 태양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연락해서 우리 아파트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의를 해보시면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 아파트를 진단한 후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7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옥상층에 사시는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 태양광으로 해서 전자파라든가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고 주민이 합의하에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아파트에서 태양광이 만들어지는 상황도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이걸 캡처를 한 건데 당일 발전량이 545kW, 전날 384, 이달에 14,241kW시, 전달에도 11,000. 그다음 올해 누적으로 12만 7,000kW가 만들어졌고요. 이 태양광 발전이 만들어진 이후로 누적으로 30만 kW. 놀고 있던 우리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아파트의 공용전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일석삼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이 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가야 될 방향인 것이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태양광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나 우리 아파트가 지은 지 몇 년이 지나서 이것이 설치 안 돼 있다면 우리의 뜻으로 탄소 중립, 지구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 아파트를 움직여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파트가 없으면 놀고 있는 옥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공장들이 그런 데를 찾아서 태양광을 짓는 거죠. 저도 올해 5월 달에 포천에 있는 공장 옥상을 찾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98.8kW 태양광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저랑 같이 활동했던 에너지나눔연구소 협동조합의 주민들이 모여서 태양광을 투자한 거죠. 그러면 이 투자 수익이 뭐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연간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은행 이자보다 좋고 그다음에 20년간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만 가지면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하지 않아도 태양광 발전을 하는 협동조합이나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셔서 태양광에 투자하시면 20년간 안정한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고 탄소 중립에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의 발전량을 보시면 며칠 전에 하루에 418kW 4.2시간 발전을 해서 97,000원 이렇게 수익이 난 거 보시고요. 월로는 268만 원, 연간으로 5월 달에 준공했지만 1,260만 원.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좋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이것도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전기를 생산한 것만큼 절약을 한다면 절약도 우리가 생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약을 이야기하는데 전기 절약하면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의 습관까지 바꿔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절약은 다 같이 우리 하는 게 중요하지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절약 캠페인을 할 때 탄소 중립 캠페인을 할 때 전기 절약으로 더 이상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실천하면 좋지만 딱 3+1만 실천하시면 한 달에 한 20kW를 쉽게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이 뭐냐? 3은 한번 설정하면 잊어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1분 투자해서 3가지 실천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그래도 지구 환경을 해서 하나 정도는 실천하자 매일매일 그런 뜻에서 3+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만화로도 그리고 PPT 있지만 제가 동영상으로 만든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든 내용을 틀어드리고 다시 나머지 강연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미스터 갈릴레이의 3+1 절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기 절약하면 뭐 생각나세요? 냉장고 문을 닫지 맙시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고 선풍기를 사용합시다.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시민 중에 쓸데없이 냉장고 문 여는 사람 없고요.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 틀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절약으로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고통을 동반하는 전기 절약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가 크지도 않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저희 아파트에서 한 게 TV의 절전 모드를 조금만 줄이면 40% 정도 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까칠한 남편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편 몰래 바꾸면 절대 눈치를 못 채요. 우리 눈이 알아서 이렇게 적응을 하거든요. 보통의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TV예요. TV는 집집마다 가면 거의 뭐 켜놓고 사시니까, 그러면 TV의 밝기에 맞춰서 내 눈의 동공의 크기가 알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TV의 밝기가 바뀌더라도 내가 TV가 어두워졌는지 밝아졌는지를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TV의 밝기를 좀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를 20% 줄어요. 2단계 줄이면. 이거 4단계로 줄이면 4단계를 좀 잘 때 확 줄죠. 네. 저희는 4단계, 0부터 4단계까지 4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TV마다 7단계, 10단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최대로 하면 좀 까칠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부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최대로 하지 말고 서로 합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반만 하면 반이 주는 거고요. 꼭 뭐 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맞게 적정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15일 돌아가는 유일한 가전제품이 냉장고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처음 활동을 할 때 이게 몇 도로 돼 있었냐면, 이렇게 냉동실은 영하 25도, 냉장실은 2도로 돼 있었어요. 냉동실에 영하 25도로 맞추냐, 영하 17도로 맞추냐, 이 냉장고가 돌아가는 그 전기 사용량 20% 차이 나요. 냉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저장기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하 17도의 얼음이나 영하 25도의 얼음이나 저장기간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잘 때 절전을 한다 그래요. 이거 한 번만 바꾸면 되잖아요. 한 20초 투자해서 이렇게 온도를 5도로 바꾸고 냉동실 온도를 영하 17도로 바꿔놓고 하면, 가족들 몰래 바꿔놓으면 바뀌었는지조차도 몰라요. 사실 안에 내용은 뭐 어떻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게 불감으로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냉동실에서 가장 보관 잘해야 되는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만약에. 뭐 이거보다 더 차게 보관해야 될 거 없죠. 그렇죠, 예. 아이스크림에 문제가 없어요. 영하 17도인데 아이스크림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에어컨 안 쓸 때도 얘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코드만 꼽아놔도 대기 전력이 소모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특히 에어컨은 쓰지 않는 10달 동안 꽂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뽑기만 해도 연간 28.8kW나 절약됩니다. 이 가정집마다 이 두꺼비 집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두꺼비 집을 열어보면 에어컨이라고 써져 있는 이 전용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게 올려져 있을 때는 그 전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에어컨에 이걸 끄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거 하나만 내려놓는 것만으로 한 달에 3kW 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안 쓰니까 10개월을 안 쓰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러면 30kW죠. 한 달에 3kW. 3kW. 별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300kW 쓰는 집의 평균 1%예요. 1%. 1%가 작은 것 같지만 3kW 작고 30kW 작은 것 같죠? 제가 석관 두산 아파트에서 이걸 한 달 동안 교육해서 1000세대가 내렸어요. 한 달에 3000kW, 1년에 3만 kW가 절약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얼마나 쉽습니까? 네.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3개는 한번 설정하면 끝이에요. 에어컨 코드 뽑고, 냉장고 온도 바꾸고, TV 절전 모드 바꾸면 끝이잖아요. 3. 하나는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대기 전력 줄이자 그러는데, 뭐 쓸데없는 거 안 빼도 돼. 뭐 선풍기, 충전기 이런 거 안 빼도 돼. 다 빼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나만 줄이면 돼. 뭐냐면 인터넷 관련 전원. 우리가 컴퓨터 끌 때 셋톱박스 또는 와이파이 켜져 있는 거 끄면 돼요. 잠잘 때 또는 외출하기 전에 저걸 끄시면 자기 집에서 절약할 수 있는 대기 전력의 70%야.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 그래서 3개는 설정, 그 다음에 하나는 실천 하면 쉽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아파트에서 이렇게 냉장고 온도를 다 영하 17도, 5도로 바꿔서 전기 절약을 많이 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에너지 나눔 연구소를 하면서 성북구의 석관 두산 아파트에서 2010년부터
이런 전기 절약 활동을 했는데 연간 105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썼었는데 2016년에는 850만 킬로와트, 약 25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전기 절약되겠어 하지만 제가 석관 두산 아파트에서 2008년 사용량과 2016년 사용량을 비교해 봤더니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4,226톤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5%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로는 연간 16억을 줄일 수 있었던 거고요. 한 세대당 2.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운동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 하루 30층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육식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단백질만 우리 몸이 축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칼슘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도 있고 몸의 밸런스도 무너져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드시는 것보다 육식을 반으로 줄여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건강도 지키고 육식을 줄일수록 이산화탄소 감소량이 늘어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인류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6번째 대멸종을 맞이할 것인가, 대멸종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100명이 50kW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보다 10만 명이 10kW씩 줄이는 것이 전기 절약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10kW씩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기 절약 활동의 지속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 절전을 하면 10kW 한 달에 쉽게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온실가스를 줄이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수가 그냥 다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로운 다수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